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환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수업 시간 환율이 역사적인 사건까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게 현재 나의 투자, 경제를 아는데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두 번, 금본위, 그 다음에 실물화폐 두 번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될 신용화폐 시스템, 즉 아무런 근거 없이 발행하는 진짜 종이돈이죠. 신용화폐,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화폐, 이 환율, 이 신용화폐 때문에 환율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최근 1년 동안, 아니, 우리가 98년 IMF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유출됐던 사건들, 아르헨티나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 세계 곳곳에서 왜 그런 경제적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연속으로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맨 처음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퀴즈를 맞출 수 있는 분이라면 환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고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주 초에 제 월급쟁이 부자들 개정 심판이 나옵니다. 그 책을 맞추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방글라데시 땅값과 한국의 땅값은 왜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를 보고 방글라데시는 인삼농사가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비옥한 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토지는 방글라데시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어서 땅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두 나라의 땅값은 차이가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도의 인구는 13억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GDP는 2.6조 달러입니다. 인구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중국은 15억 인구인데 GDP는 인도의 무려 7배 가까이 드는 14조 달러입니다. 인구나 이 두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저렇게 GDP가 무려 6배 이상 차이 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문제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아파트 투자, 요즘 인기 많습니다. 네, 베트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한국의 강남 수준에는 턱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하노이에서 한국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평당 85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 베트남의 아파트 가격을 한국의 강남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3개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라고 답도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3문제의 답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못 적어도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비밀을 신용화폐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금본위 화폐까지였죠. 근데 금본위 화폐는 미국이 71년 8월 15일 금태환 포기선언,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포기선언을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가 금본위 화폐를 실험을 했었는데 두 나라에서 똑같이 경험한 금본위 화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느 나라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본위 화폐에서 돈을 늘리려면 반드시 돈의 양에 정비례해서 금의 양이 늘어나야 합니다. 금은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금광이 발견된다 해도 양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뺏어오면 되는데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폭탄이 발명이 됐잖아요. 그 이후 지구상에 이 소규모 분쟁이 있을지 몰라도 과거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멸망이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본위 화폐의 한계는 돈을 늘려서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금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이 움직이죠. 이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금본위 화폐, 기축통화의 기득권을 빼앗깁니다. 영국이 뺏긴 이유가 결국은 영국보다 더 강한 나라,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국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은 나라는 결국 금본위 화폐제에 대해서는 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금본위 화폐의 한계죠. 그리고 금본위 화폐 제도에서 경제 위기는 여러 번 발생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공황이었죠. 근데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본위 화폐 제도는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위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용화폐 시스템이든 금본위 화폐 제도이든 경제 위기는 대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버블이 무너지면서 시작했습니다. 버블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곧 그게 파산이고요. 파산하게 되면 돈이 사라집니다. 이 말이 가장 헷갈리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은행에서 금을 담보로 금 하나가 있는데 대출을 최대 10가지 합니다. 근데 금을 맡겨놓지 않은 사람, 순수하게 돈을 빌려간 사람, 10만 원을 대출해 간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대출해 간 사람이 10만 원을 가져가면 결국 10만 원을 써서 누군가는 1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파산하게 됐을 때 그 대출자가 은행에 나중에 대출 상환은 결국 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라진 금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출에서 받아간 지폐는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즉 파산한 대출자가 사용한 화폐, 그 다음에 금을 맡기면서 가져간 화폐,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파산자가 많아지면 은행에 달려갑니다. 금으로 교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 1개를 담보로 10개의 대출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금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을 향해 뛴다. 뱅크런. 뱅크런은 시작되면 은행은 결국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뱅크런입니다. 만약에 뱅크런을 막으려고 한다면 은행은 금 찾아가지 마세요. 높은 이자 줄게요 하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해서 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는 더 망가져 버리죠. 이게 대공황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공황 때 회복도 되기 전에
미국의 달러화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돼버렸던 이유입니다. 이게 근본위 화폐의 한계입니다. 좀 속도를 높일게요. 그러면 영국이 종이 근본위 기축통화 패권을 포기한 이유고 앞에서 한계와 똑같습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국이 돈을 더 많이 발행하려면 결국 금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미 1,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에 비해서 제조업이 떨어졌고 그보다 더 센 미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기득권을 미국에 양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가져온 근본위 기축통화를 왜 71년 금태환, 금으로 금 1운수당 35달러로 교환하기로 해줬던 약속을 걷어차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미 금태환을 약속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 금으로 바꿔줘 라고 했었고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고 만약에 프랑스를 바꿔주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금으로 태환을 요구했겠죠.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으로 바꿔주기 싫어서 금리를 인상해버린다. 그러면 앞에서 영국이 겪었던 것처럼 과거 미국이 대공황 때 겪었던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금태환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사용하려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태환을 아예 안 해주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마음대로 늘리게 됐을 때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교역에서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죠. 않게 되면 미국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날려버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화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고 석유와 원자재 거래에서 무조건 결제통화를 달러화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뉴욕 상품거래소, 런던의 상품거래소에서 원자재가 거래되는데 달러화가 됐고요. 그 당시 71년도의 핵심, 경제발전의 핵심은 석유였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오페크의 당시에 맹주였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와 밀약을 합니다. 미국이 사우디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너희는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해라. 그래서 중동 한복판에 미국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중동 이슬람 세력 그 한복판에 사우디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가 가스크진가요? 터키에서 자국 언론인을 살해했으면서도 미국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대충 넘어가는 것도 사우디의 친미 정권, 그 다음에 사우디와의 밀약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금으로 바꿔주지 않기로 한 달러, 완전한 신용화폐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 달러 태환까지는 돈을 발행하려면 무조건 금이 근거사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미국은 무슨 근거로 돈을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크레딧, 신용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발행을 해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만큼 돈을 찍어내라. 만약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돈을 발행할 경우 그때부터 등장한 게 환율입니다. 너희 나라 돈이 쓰레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신용화폐 시스템, 완전한 신용화폐, 달러 기축통화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나온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폭락과 폭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발행해 했는데 그걸 판단을 미국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 국가의 신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죠. 과거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이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금하고 달러하고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신용을 평가할 것인가? 예. 어차피 기축통화, 석유를 사는 돈, 석유를 거래할 수 있는 돈은 오로지 미국 달러밖에 없었다. 그러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신용도가 높다고 해줄게. 이게 신용화폐, 달러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는 무슨 통화? 예, 미국 달러화. 즉 미국의 통화량이 늘면 간단하죠. 미국의 통화량, 미국의 돈이 달러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는 외환보유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외환보유고를 갖는 게 신용이잖아요. 신용이 늘어나면 자국의 화폐량, 통화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시기부터 달러를 신용화폐의 근거, 신용의 준거로 사용하면서부터 이제는 다른 나라의 화폐의 교환 가치가 환율로서 결정이 되는데 그 근거는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쉽게 창출할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거나 많이 떨어져 버리면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죠. 즉 환율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많아지면 신용이 늘어난 거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금의 족쇄에서 떨어져 나간 달러와는 미국은 이제 마음 놓고 돈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돈은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돈의 양이 많아야죠. 내가 도박하는 사람인데 큰 돈을 벌려면 판돈이 큰 데서 도박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판돈이 작은 데서 아무리 날고 겨봤자 정해져 있는데 돈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얼마까지 늘어나니 그냥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자본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부채를 금과 상관없이 늘릴 수 있으니 자본은 더 좋아하게 됐고요. 미국은 무역적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무역적자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빠져나가면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프린팅하면 됐거든요. 그냥 통화량을 늘리면 그 자체가 외환보유고였거든요. 미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대국이 됐죠. 왜? 찍어서 무기 만들고 찍어서 수입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요. 미국의 돈, 달러와 향이 많아진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의 양, 미국이 통화량이 막 늘어나면 그 돈이 미국에만 있지 않고 해외로 도망 다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죠.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외환보유가 늘어나면 그 나라의 신용도가 높아졌으니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있으니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상승미소 강의 핵심이 통화량으로 경제를 보자 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산,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돈, 달러와의 양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니 늘어났던 통화량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화량이 줄면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그게 경제위기고 그게 버블 붕괴잖아요. 즉 통화량이 줄면 경제위기, 경제위기는 자산가격의 하락,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파산, 이런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나마 외환보유고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하죠? 왜? 한국에 있어. 나가지 마세요. 금리 더 줄게. 금리를 대폭 올리죠. 그래서 외환위기, 환율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항상 금리를 올리는 거죠. 과거 IMF 때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터키도 그랬고, 브라질도 그랬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힘들어지죠. 근데 금리를 올려도 너희 나라 못 믿겠어. 그러고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의 파란색이 71년 금본위를 포기한 시점입니다. 금본위를 포기하니까 본격적으로 이 붉은색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토탈 데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막대는요, 재정적자입니다. 재정적자. 즉, 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금에서 옥새에서 벗어나니까, 족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재정적자가 심해 돈이 말에 발행됐다는 얘기죠.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많이 발행됐어. 자, 오른쪽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때 2009년 8년에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자가 늘어나서 돈이 많이 늘어났죠. 이 돈이 미국에만 있겠습니까? 예, 해외로 가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엄청난 버블을 일으켜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고요. 위에 보면 90년대 후반 한국이 IMF 직전에는 미국에서 재정 흑자, 무역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돈이 미국에서 나간 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미국에 의존하는 동남아,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본위를 포기하고 신용화폐가 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빚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역과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왜? 뭐하러 고생합니까? 그냥 프린팅하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외환보유고를 확보를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제조업을 살리는데 미국은 그냥 찍으면 되니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주기적으로 외환 위기가 시작됩니다. 왜? 돈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들어가면 미국의 돈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외환보유고가 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들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반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 그 돈이 일시적으로 확 빠져버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게 되면 그게 곧 경제 위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막아내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결국 또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남미 좌파 정권들을 그렇게 근본이 포기한 이후에 여러 번 거덜내버린 게 미국이었고요. 과거 IMF, 동남아 외환위기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신용화폐 기반, 미국의 달러화가 신용의 중고자산이 되는 그 기반하에 전체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과 미국하고 적대적인 나라들은 경제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과 친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의 달러화를 얻어낼 가능성이 많죠.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서 우호적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과거 동유럽의 소련의 그 냉전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마샬 돈을 지원하면서 경제를 살렸던 거고요. 최근에 베트남, 중국의 동남아 남방 한계선이 베트남에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을 정책적으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미국 대미무역 흑자 제5위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달러화를 얻기가 힘들겠죠. 왜? 미국 자본가들이 투자 안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경제 제재를 막아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은 달러화를 벌어낼 방법이 없어요. 달러화를 벌어들 방법이 없다. 외환보유고잖아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방법이 없고 줄어버렸다. 그러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환율이 폭등하죠. 그게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통화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특정 국가,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머징 국가를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풀었다 줬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특정 국가에 미국의 투자 자금, 주식이나 채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달러화가 들어가니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해당 국가는 통화량을 늘리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과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죠. 왜? 더 많은 사람이 돈 빌려서 빨리 사야 돈 버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근거가 되는 외환보유고가 만약에 주식 채권을 그 미국 사람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서 그 돈만큼 빠진 만큼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 자체로 경제 위기가 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지난 수년 전에 토빈세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뭐냐? 주식, 채권 등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에 세금을 매겨버린 겁니다. 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우리나라 니들 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과거 너희 때문에 외환위기 겪었던 거 또 겪어야 되거든. 안 돼 하면서 아예 돈 들어오는 데에 세금을 매겨버렸던 겁니다. 자, 만약에 또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되죠? 외환보유고를 갖다 누군가 빌려야 되는데 빌려주는 기관이 IMF잖아요. 그럼 IMF에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은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다양한 민영화 조건, 그 다음에 국부 유출 조건을 걸죠. 그렇게 돼서 국부가 유출되죠.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미국 자본에 넘어가는 거죠. 남미의 외환위기, 한국의 IMF 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있었고요. 중국이 어떻게든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는 이유도 이런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제조업을 통해서 무역 흑자가 아닌 단순히 자본수지 흑자로 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돈이 유출되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왜? 자본이 그렇게 하면서 또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다리 걷어차기 아시죠? 장하준 교수,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썼던 책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미 선진국들이 다 했던 걸 규제로 만들어서 못하게 해서 한마디로 지들은 성공해놓고 못하게 해서 더 빈곤하게 만든다. 사다리 걷어차기. 그런데요, 이런 달러화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 자체가 이미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경제 구조입니다. 근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영국의 파운드와 ECB의 유로와 일본의 엔화, 캐나다의 달러화, 이들 통화들은 미국이 누리고 있는 기축통화주의를 가져감으로써 외환위기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아닌 한국, 중국, 거의 모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언제든 외환보유고가 줄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불공정한 게임입니까? 그러나 제 방송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요, 미국을 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불공정한 시스템이 이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이 있는지 매주 수요일만 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 구조,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그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제 돈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본질을 알아야
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환율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면 앞에 세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죠? 정답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미 회담이 끝나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